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남자입니다. 저는 최근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아주 신기한 일을 경험하게 돼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다른 부자지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와 아버지 관계는 좀 특별해요. 저는 8살 때부터 아버지와 둘이 살았습니다.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는 안타깝게도 좋은 분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에게 듣기론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첫눈에 반해서 졸졸 쫓아다니다가 10번 찍어 결혼까지 할 수 있었다고 들었는데 자식인 제가 보기에도 아버지는 여자 보는 눈이 없으신 것 같아요. 어머니는 얼굴만 미인이셨지 마음씨는 곱지 않은 분이었거든요. 어머니는 배신자예요. 제가 8살 때 집에 있던 돈을 다 들고 다른 남자랑 도망갔거든요. 그날의 기억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저는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그날의 기억이 또렷해요. 하필 그날 학교에서 단추 수업을 해서 평소보다 일찍 끝나고 집에 왔는데 집에 어머니가 안 계신 것 같더라고요. 거기다가 집안 꼴은 도둑이라도 든 것처럼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서 혼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쭈뼛대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안방 문이 벌컥 열리더니 웬 남자랑 엄마가 함께 나왔어요. 남자는 어디에서 본 것처럼 안면이 있는데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놀라서 어머니에게 다가가려고 했습니다. 무서워서 어머니에게 안기려고요. 그런데 어머니가 학교에서 왜 이렇게 빨리 왔냐면서 저를 밀어냈어요. 아직 학교 끝날 시간 안 됐는데 왜 이렇게 빨리 왔어? 엄마가 집 정리를 좀 했더니 옷에 먼지가 잔뜩 묻었네. 여기 아저씨는 집 정리하는 거 도와주시러 온 아저씨야. 저기 아저씨, 먼저 이 가방 가지고 차에 가 계실래요? 제가 금방 따라갈게요. 어머니라는 사람이 얼마나 뻔뻔한지 몰라요. 너무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집 정리를 도와주러 온 아저씨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린 제가 봐도 이 상황이 말이 안 됐어요. 집 정리를 해주러 왔다는 사람이 양복을 입고 있는 것도 너무 이상했고 이 난리가 났는데 도대체 뭘 정리를 했다는 건지 이해가 가질 않았죠. 엄마, 어디 가는데? 우리 집은 또 왜 이래? 우리 이사가? 집안의 서랍이라는 서랍은 다 열려있고 옷가지들까지 다 어질러져 있으니 저는 이사라도 가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어머니는 남자를 먼저 집에서 내보내더니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더니 한다는 말이 기가 막혔어요. 엄마가 급한 일이 있어서 잠깐 갔다 올 테니까 냉장고에서 바나나 우유 꺼내 먹고 있어. 저는 계속 어딜 가냐고 언제 오느냐고 물었는데 어머니는 제대로 대답도 안 해주고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는 사람처럼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버렸어요. 저는 그날의 어머니의 뒷모습이 아직도 잊히질 않습니다. 어디를 가는지 화려한 색 투피스에 높은 빨간색 하이힐을 신고 있었어요. 제 국민학교 입학식 날도 신지 않았던 하이힐을 그날 신고 있길래 정말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기는 있나 보구나 했죠. 그런데 그날 저녁 먹고 기다리고 기다려도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작 바나나 우유 하나를 마시며 아버지가 퇴근하고 돌아오실 때까지 텔레비전 앞에 멍하니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어리기는 어렸던 게 그때까지도 어머니가 나를 버리고 집을 나갔다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았어요. 순진하게도 어머니가 볼 일이 다 끝나면 오시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온 아버지가 제 말을 듣고는 놀라 바닥에 주저앉으셨다가 벌떡 일어나 안방 서랍을 확인하시는 걸 보고 그제야 어렴풋이 알았습니다. 아, 엄마가 도망갔구나. 나와 아버지를 버리고 그 하얗고 키가 큰 남자와 우리를 떠났구나 싶더라고요. 그날 밤 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동네 파출소에 갔어요. 그리고 파출소에서 아버지가 경찰관에게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내 생각이 맞았구나 싶었습니다. 제 마누라가 사기꾼 새끼랑 내 돈을 가지고 튀었어요. 그 연놈들 좀 제발 잡아주세요. 제 돈 좀 찾아주세요. 아버지는 경찰에게 어머니와 돈을 찾아달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자세하게 알지 못했지만 나중에 중고등학생이 되고 나서는 저도 다 알게 됐어요. 제가 어릴 때는 동네 사람들도 나름 제 앞에서 다들 조심한다고 쉬쉬했는지 말을 안 해줬었는데 제가 좀 크고 나니 제가 지나갈 때마다 동네 어른들이 뒤에서 쑥덕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제가 그 집 아들?
아유, 자기 엄마 판박이네 판박이야. 그 여시가 인물 하나는 좋았잖아. 여시가 괜히 여시야. 세탁소집 아들내미 그렇게 집 나가고 나서 그 집 아줌마 몸져 누웠잖아. 3대 독자라는데. 아휴, 여우 같은 년이 튀어도 어디 남의 집 귀한 아들을 데리고 튀어? 둘이 아주 죽고 못 살았나 보지. 안 그랬으면 저 어린 아들놈까지 버리고 튀었겠어? 처음엔 아줌마들이 제 뒤에서 수군거릴 때마다 저에게 하는 이야기인 줄 몰랐어요. 당시에 저는 아버지와 둘이 워낙 잘 살고 있을 때라 어머니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살고 있었거든요. 남자한테 빠져서 자식까지 싫다고 나간 여자가 뭐가 좋다고 제가 그리워하겠어요. 아예 없는 사람이다 생각하고 잊고 사는 게 속이 편했죠. 그런데 아줌마들끼리 하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 그제야 퍼즐이 좀 맞춰지더군요. 어린 시절 어머니가 집을 나간 날 안방에서 같이 나온 남자가 어딘가 낯이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역시나 제가 알던 아저씨였어요. 동네에 큰 세탁소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부모님을 도와 배달을 하던 아들이 맞더라고요. 그날은 그 남자가 아버지 양복을 훔쳐 입고 있어서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어려 보이긴 했던 것 같아요. 동네 아줌마들 말로는 그 남자가 어머니보다 10살이나 더 어리대요. 그러다 보니 동네에는 여우 같은 애엄마가 동네에 순진한 총각을 꼬셔서 집을 나갔다고 소문이 난 거죠. 어머니랑 그 남자가 도망가고 난 뒤 그 남자의 부모도 충격에 세탁소까지 문을 닫았답니다. 아들 찾으러 다닌다고요. 그 사실을 알고 나니 아버지가 더 안쓰러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착하고 성실한 우리 아버지가 하필이면 우리 어머니 같은 여자를 만나서 왜 이런 마음고생을 하며 살까 싶더라고요. 우리 아버지이지만 아들인 제가 봐도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어머니를 만나기 전에는 하던 일이 잘 안 풀려서 제대로 된 직장 없이 여기저기 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다니셨대요. 그런데 어머니를 만나고 첫눈에 반해서 그때부터 공부에 공인중개사 시험에 떡하니 붙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번듯한 직장에 다니는 남자 아니면 절대 안 만나겠다고 하셔서요. 그 이후로도 아버지는 어머니께는 뭐든 다 해주시면서도 본인에게는 엄격하셨어요. 5만 원이 생기면 4만 7천 원을 저금하고 3천 원으로 하루를 버티는 분이셨죠. 그런 아버지가 저는 어릴 때부터 대단하다고 느꼈는데 어머니는 자꾸만 아버지께 구질구질하다고 하셨어요. 제발 속옷 좀 사 입어. 구질구질하게 그게 뭐야. 양복도 내가 백화점에서 사다 준 거 있잖아. 괜히 아끼다가 똥 만들지 말고 그냥 팍팍 좀 입어. 당신이 힘들게 백화점까지 가서 열심히 골라준 옷을 내가 어떻게 막 입어. 중요한 날 입어야지. 어머니 말씀이 하나 맞은 게 있어요. 아껴봐야 똥 된다는 거요. 그때 그 백화점 양복은 결국 제 입학식 날 한번 입어보고 그 세탁소 아들내미가 훔쳐가고 말았으니까요. 아이고, 그렇게 아끼다가 나중에 죽을 땐 무덤에 다 가지고 들어가려고 그래? 우리도 남들처럼 해외여행도 좀 가고 명품도 좀 사고 그러자, 어? 어? 해외여행? 아휴, 비행기표 값이 얼만데. 그래도 우리 준우 엄마가 가고 싶다고 하면 가야지.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가고 싶어? 가고 싶은 데가 너무 많지. 그럼 우리 가는 길에 면세에서 나 명품 가방도 사주는 거야? 나 진짜 갖고 싶은 거 있단 말이야. 알았어. 내가 누굴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건데. 준우 엄마가 사고 싶은 거 다 사. 다 사. 어린 시절 저는 우리 집은 화목한 집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언제나 출근하실 때 어머니의 볼에 입을 맞추고 출근하셨고 일이 끝나시면 무슨 일이 있어도 집에 와서 저녁을 식구들과 함께 드셨으니까요. 더군다나 아버지는 자기 전에는 저에게 항상 동화책도 읽어주시고 어머니의 어깨도 주물러 주셨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집을 나가고 나서야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 집은 아버지 덕분에 화목해 보였다는 걸요. 아버지는 어머니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모든 걸 다 어머니에게 맞추고 희생하며 사신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뒤통수를 맞은 거죠. 아버지는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예금 적금을 다 어머니 이름으로 해두셨어요. 어머니께서 집을 나간 그날 어머니의 손에 들려있던 통장은 자그마치 10개는 되어 보였습니다. 아이고, 내 돈. 아이고, 내 돈.
아버지는 경찰서에서 땅을 치며 울었어요. 그 돈을 다 어떻게 하냐면서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어머니가 가지고 도망간 통장 안에 돈이 적어도 5억은 넘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께서 공인중개업을 하시다 보니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그 돈으로 작은 건물에 투자하려고 모아두신 돈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결혼하기 전부터 10년 가까이 모은 돈을 어머니는 한순간에 들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배신감에 몸부림치던 아버지는 딱 3일 만에 모든 아픔을 털어내고 다시 일터로 나가셨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제가 먹을 아침밥과 도시락을 싸주시고 저를 학교까지 데려다주고 출근하셨어요. 그러고는 제가 학교에 끝날 시간이 되면 학교로 데리러 오셔서 저와 함께 다시 사무실로 가셨습니다. 제가 고학년이 되기 전까지 3년을 꼬박 저는 오후 시간을 아버지와 함께 사무실에서 보냈어요. 아버지는 일하고 저는 그 옆에 앉아 문제집을 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저는 더 잘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좋은 상사인지, 고객들에게 얼마나 친절하게 잘하는지는 그러면서도 저를 살뜰하게 챙겨주셨죠. 아버지는 완벽한 가정이자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그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일요일에는 항상 저와 시간을 보냈어요. 등산에 간다거나 놀이동산에 간다거나 뭐든 제가 좋아하는 일로 일요일을 가득 채워주셨죠. 그래서 어머니라는 공백을 느낄 겨를이 저에게는 없었어요. 오히려 어머니와 둘이 있을 때보다 더 안전하고 즐겁다고 느꼈죠. 그렇게 자라다 보니 저와 아버지 사이는 특별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사춘기도 없이 큰 게 다 아버지와 사이가 좋아서인 것 같아요. 저는 친구들과 놀러 다니는 것보다 집에 가서 집안일을 하고 아버지를 챙기는 게 더 좋았습니다. 저에게는 아버지밖에 없었어요. 아버지가 건강해야 제 곁에 더 오래오래 있어 주실 수 있으니 저는 아버지를 더 살뜰하게 챙겼죠. 고등학교 시절에는 또래와 다르게 못하는 요리가 없을 정도였어요. 집안일이며 밖의 일이며 뭐든 완벽하게 잘하시는 아버지가 딱 하나 부족한 게 있다면 그게 바로 요리였습니다. 아들인 저를 위해 어떻게든 음식도 잘 챙겨주려고 하셨지만 그쪽으로는 재능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반찬을 사 먹기도 하고 가정부 아주머니도 써봤지만 아버지를 쏙 빼닮은 제가 보기엔 그 돈이 좀 아까웠어요. 그래서 제가 음식을 배워보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와 달리 저는 좀 손재주가 있어서 금방 배웠어요. 언제부턴가 저는 아버지가 제가 어릴 때 해주신 것처럼 아침밥을 챙기고 도시락을 챙겨드리고 있었어요. 저와 아버지는 둘이 오래 살다 보니 어느새 완벽한 한 팀이 되어 있었죠. 저는 마치 아내처럼 아버지께 잔소리하며 챙기고 있었고 아버지는 그런 저를 귀찮아하면서도 챙겨주는 반찬이며 도시락을 살뜰히 챙겨 출근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다른 건 다 좋은데 제발 술이랑 담배 좀 끊었으면 좋겠어. 그게 뭐가 좋다고 그렇게 못 끊고 그래? 아버지가 이런 낙이라도 없으면 어떻게 살겠소? 우리 아들이 같이 술이라도 마셔주면 제일 좋지. 이렇게 쓴 게 뭐가 좋다는 거야? 외로운 호랍이 내가 술은 같이 먹어줄 테니까 담배는 제발 좀 끊어요. 아버지 말이 맞습니다. 아버지는 낙이랄 게 없을 거예요. 평생 집이랑 일밖에 모르고 사신 분이라 주변에 사람들도 일하다가 만난 사람 아니면 친구도 없어요. 엄마 역할, 아빠 역할을 혼자 다 하면서 저를 키우다 보니 주변의 사람들과 어울릴 시간도 없었죠. 그런 외로운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다 보니 저도 주말 저녁은 밖에 있다가도 일찍 집에 들어와 아버지와 술 한 잔씩은 함께 마시고는 했어요. 말은 안 하시지만 아버지도 그 시간을 은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저와 아버지는 아무리 핏줄이라고 해도 도가 지나칠 정도로 서로 궁합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아버지를 챙겨드리다가 요리하는 게 더 좋아져서 진로를 아예 요리 쪽으로 정해졌습니다. 덕분에 고등학교 졸업 전에 이미 한식, 일식 조리사 자격증을 다 따고 대학교도 그쪽으로 결정했어요. 요리하는 게 점점 더 좋아졌거든요. 아버지의 사업도 날로 번창해 나갔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한창 잘 나가던 시절 아버지께서 지방에 사두었던 땅에 온천을 짓게 되면서 목돈을 벌게 됐어요. 아버지는 일찍이 해외까지 눈을 돌려 그 목돈으로 미국에 집을 사기 시작하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아버지를 따라 미국에 유학까지 가게 됐어요.
아버지와 저는 미국에서 4년을 지내다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아버지와 저는 그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미국에서 산 집이 엄청나게 올라 그 돈으로 투자를 해서 100억을 넘게 이익을 봤거든요. 아버지는 그 전에 준우 아빠가 아니었습니다. 어느새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사업가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같은 남자로서 아버지를 옆에서 보고 있으면 정말 멋진 사람이라는 게 그대로 느껴졌거든요. 저는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아버지를 가장 존경했습니다. 아버지가 지난 세월을 어떻게 이겨내며 살아오셨는지 제가 옆에서 다 봤으니까요. 저는 한국에 들어와 미국에서부터 아버지와 준비했던 가게를 열었어요. 저도 평생 아버지를 보며 배워온 대로 열심히 해서 제 사업을 멋지게 성공시킬 생각만 하고 있었죠. 저와 아버지는 모든 면에서 잘 맞아요. 남자 둘이서만 살면서도 단 한 번도 큰 소리 내며 싸운 적이 없을 정도로 사이가 좋아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안 맞는 게 있었습니다. 저는 결혼 생각이 없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저를 결혼시키지 못해서 안달입니다. 제 나이 30이 넘으니 자꾸만 여자를 만나 결혼하라는 말만 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평생 아버지와 살 거라는 말을 했죠. 물론 제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아버지는 경악을 금치 못하셨어요. 무서운 소리 하지 말라고요.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남자가 늙어서 혼자 사는 게 얼마나 보기 안 좋은데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안 돼. 혼자 사는 건 절대 안 돼. 아버지나 연애라도 한 번 하고 그런 소리를 해. 결혼이 그렇게 좋으면 아버지나 해. 나는 안 할 거니까. 아버지께서 저를 키우는 동안 여자친구라도 한번 사귀고 있으면 저도 생각이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아버지도 새로운 여자를 만나 행복하게 사시니 저도 다른 행복을 찾아 떠나야지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는 저밖에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연애할 생각도 안 하고 결혼을 절대 안 할 거라고 노래를 부르니 아버지는 설마 남자를 좋아하는 거냐? 하는 말까지 했어요.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나는 혼자 사는 게 마음 편해서 그러는 거니까. 제발 선보라는 얘기 좀 그만해요. 30대 초반에는 연애하라고 그렇게 잔소리를 하시더니 30대 중반으로 넘어가니 어디서 그렇게 선자리를 찾아오셨어요.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이 여자는 뭐라는 사람이고 집안이 어떻고 하시면서요. 그때 아마 아버지와 살면서 처음으로 둘이 큰 소리를 내고 싸웠을 거예요. 아버지는 선을 봐라 소리치고 저는 안 본다고 소리를 쳤죠. 아니 돈도 있고 겉모습도 멀쩡한 놈이 도대체 결혼은 왜 안 하겠다는 거야? 남자로 태어났으면 남들처럼 결혼도 해보고 새끼도 낳아보고 살아야지. 평생 일만 하다가 혼자 늙어 죽을 거야? 너 결혼도 안 하고 혼자 그러고 있으면 아버지 편하게 못 가. 못 죽는다고. 아버지도 연세가 드셨는지 툭하면 죽음에 관해 이야기하셨어요. 나만 혼자 두고 본인이 떠나면 제가 걱정돼서 눈을 못 감는다고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 저는 더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가 죽기는 왜 죽어? 아버지는 나랑 평생 같이 살다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나랑 같이 떠나는 거야. 그전에는 절대 혼자 못 죽어.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징그럽게 내가 그때까지 어떻게 살아? 왜 못 살아? 아버지는 담배랑 술만 끊으면 그때까지 살고 무병장수해. 나는 여자나 애보다 아버지가 더 좋으니까 나 장가 보낼 생각하지 마요.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결혼보다 아버지와 평생 같이 사는 게 더 좋았어요. 너 설마 결혼 안 하겠다는 거 이 아버지 때문이야? 네 아버지가 네 엄마랑 잘못 살아서 네 엄마가 우리 버리고 도망가서 그래서 결혼하기 싫은 거야? 아버지는 몇 년 동안 꾹 참아오시던 말을 하셨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제가 결혼을 못하는 거냐고요. 내가 뭐 아직도 어린애인 줄 알아요? 그런 거 아니니까 괜한 소리 하지 말아요. 그냥 아버지보다 좋은 여자가 없어서 안 하는 거니까. 그럼 내가 나보다 훨씬 좋은 여자를 찾아줘야겠네. 우리 아들 어떤 여자가 좋은데? 우리 아들은 얼굴 보나 아니면 몸매? 어디를 보는데? 아유, 됐어요, 됐어. 아버지처럼 여자 보는 눈 없는 사람이 무슨 여자를 소개해준다고 그래.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만 걱정해요.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사실 저도 몰랐는데 나이가 들면서 보니 어머니에 관한 트라우마가 아예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여자를 믿지 못하겠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비혼이었던 건 아니에요. 연애라면 많이 했어요. 한국에서 학교 다닐 때도 미국에서 유학할 때도 아버지 눈을 피해 몇 번 연애했습니다. 제가 여자를 만나는 것만 보면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고 기대하셔서 저도 모르게 숨기게 되더라고요. 사실 연애나 결혼이 싫은 건 아니에요. 문제는 접니다. 여자를 만날 때마다 이상하게 여자친구가 어머니와 겹쳐지면서 여자친구에게 어머니와 닮은 점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그 여자가 너무 싫어지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여자친구가 술을 먹고 다른 남자에게 친하게 군다거나 물건을 살 때 사치를 좀 부린다거나 저에게 요구하는 게 많아진다거나 하면 어머니가 떠오르면서 여자친구한테 정이 뚝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여자친구가 생겨도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진지하게 만나지를 못했죠. 여자에 관한 불신이 저도 모르게 내면에 존재하고 있다 보니 언제부턴가는 여자를 만나는 데 쓰는 에너지가 아깝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여자를 안 만나게 되더군요. 그 일로 아버지와 한바탕 한 적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저에게 말을 하지 않고 선짜리 비슷하게 주선한 적이 있어요. 제가 하도 선을 더는 보지 않겠다고 딱 잘라 말하자 아버지는 그런 제가 걱정되셨는지 아예 부모님까지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해서 저를 부르셨어요. 아버지 아는 분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라고 하고는 그분 따님과 저를 만나게 한 거죠. 저는 사실 그날 아버지께 화가 좀 났습니다. 제가 아직 여자를 만날 생각도 없고 결혼 생각도 없다고 하는데도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 싶어서요. 그날 저녁 집에 와서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께 대들었습니다. 제가 결혼 생각 없다고 그렇게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왜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저 아까 식당에서 얼마나 당황했는지 아세요? 너야말로 왜 그렇게 결혼이 싫어? 네 아버지가 결혼에 실패해서 너도 혹시나 네 엄마 같은 여자 만날까 봐 그러는 거야? 물론 아버지도 같은 남자로서 결혼이 걱정되고 겁나는 건 이해하는데 너는 아버지랑 다르잖아. 아직 나이도 젊은데 오래 만나보고 이 여자랑 결혼할지 안 할지 그때 판단해도 늦지 않아.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한번 만나보라는 거야. 더군다나 아버지가 보장하는 집안 딸인데 설마 너한테 상처 주겠니? 제 생각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도 이해해주지 않는 아버지께 괜히 서운해서 저도 모르게 하면 안 되는 말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작정하고 속이면 1년을 만나든 2년을 만나든 다 소용없어요. 그건 아버지가 제일 잘 아시잖아요. 10년 가까이 엄마랑 살면서도 엄마가 밖에서 10살이나 어린 남자랑 딴짓하고 다니는 거 전혀 몰랐잖아요. 난 아버지처럼 여자한테 홀딱 넘어가서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는 짓 절대 안 할 거예요. 그때 일은 지금까지도 후회가 돼요. 어머니가 집을 나간 이후 아버지와 어머니에 관한 일은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었는데 그날은 제 기분이 나쁘다는 핑계로 제가 먼저 아버지 앞에서 어머니 일을 내뱉고 말았어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어머니의 일로 가장 상처받고 힘든 건 아버지일 텐데 저까지 아버지께 상처를 드리고 말았어요. 그래, 네가 결혼하기 싫은 건 다 나 때문이겠지. 내가 잘못 살아서 너한테 본보기가 되지를 못했어. 하지만 나도 그래서 네가 좋은 여자 만나 결혼하길 바라는 거야. 너는 나와 달리 좋은 여자 만나 행복한 가정 꾸릴 자격이 충분히 있으니까. 저는 아버지께 너무 죄송했습니다. 제가 괜한 소리를 해서 아버지께 저런 이야기까지 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아버지께 죄송한 마음이 들면서도 그 자리에서는 바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못난 자식은 괜한 자존심에 오기를 부렸죠. 암튼 저는 지금 당장 누구를 만나고 결혼하고 그럴 생각할 여유 없어요. 그러니까 더는 오늘 같은 자리 만들지 마세요. 그날 이후 아버지는 더는 결혼도 선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날 일은 없었던 것처럼 구셨죠. 아버지의 그런 모습에 저는 더 죄송했습니다. 아버지도 다 저를 생각해서 하신 행동인데 제가 과하게 반응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와 아버지께 죄송하다고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어차피 제가 하고 싶지 않은 결혼을 아버지 때문에 할 수는 없으니까요. 얼마 뒤 역시나 내 생각이 맞았다는 확신을 갖게 해준 계기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라는 사람이 저와 아버지를 버리고 집을 나간 지 30년이 지나서야 갑자기 연락을 해왔어요. 어머니에게 연락이 오기 몇 개월 전 아버지께서 미국 부동산 재벌로 경제 잡지에 인터뷰한 적이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우연히 미용실에서 그 잡지를 보고 놀라서 아버지를 찾아온 거예요. 역시 사람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저 같으면 어린 자식 버리고 간 게 미안해서라도 절대 평생 자식 앞에는 나타나지 못할 텐데 뻔뻔한 어머니는 끝까지 뻔뻔하게 제 앞에 버젓이 나타났습니다. 잡지에서 아버지를 본 어머니는 바로 아버지의 회사로 찾아갔지만 미리 약속된 손님이 아니니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아버지에 관해 더 찾아보다가 아버지의 다른 인터뷰에서 아들인 제가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찾아온 겁니다. 저는 어머니를 보자마자 단번에 알아봤어요. 30년이 지났는데도 얼굴에 주름만 좀 생기고 흰머리만 좀 생겼을 뿐 다른 건 다 그대로더라고요. 30년 만에 제 앞에 나타난 어머니를 본 순간 저는 얼음처럼 몸이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화가 나더라고요. 저에게 잘못한 건 분명 어머니인데 왜 제가 이렇게 당황해서 말문까지 막히고 마나 해서요. 어머, 우리 아들, 이 가게 사장이라며? 어휴, 내 아들이 이렇게 큰 가게 사장이라니 너 정말 잘 컸구나. 대단하다, 우리 아들. 사람이 어쩜 저렇게 염치가 없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어머니를 보자마자 말문이 막혀서 앞이 깜깜하기만 한데 어머니라는 여자는 마치 이상가족이라도 상봉한 것처럼 감격스러워하며 저에게 안기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저더러 우리 아들이라네요. 아들이라는 말이 저렇게 쉽게 나올 수 있나? 기가 막혔습니다. 순간 몸에 소름이 돋아난 저는 곧바로 어머니를 확 밀어냈습니다. 어머, 얘 좀 봐. 아무리 우리가 오랜만에 보는 거라도 그렇지 뭘 그렇게 당황하고 그래. 아들, 엄마 보고 싶었지? 네 아빠 만나러 회사에도 갔었는데 미리 약속 안 했다고 아예 못 만나게 하더라. 네가 네 아빠 회사에 좀 나랑 같이 가줘. 그래서 그 싸가지 없는 직원들한테 내가 네 엄마라고 사장 아내라고 얘기 좀 해줘.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어머니는 그때 그대로 늙었더라고요. 여전히 천박하고 가벼운 사람으로요. 저는 너무 황당하고 기가 막혀서 말도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순간을 상상해보지 않은 건 아니에요. 어머니가 집을 나가버렸던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어머니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상상을 하고는 했어요. 만약 어머니가 잘못했다고, 엄마가 생각이 짧았다고 나를 두고 도망간 걸 후회하며 사과하면 그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고민도 했습니다. 괜찮다고 바로 용서해줘야 하나? 아니면 너무 밉다고 얼굴도 보기 싫다고 떼쓰며 용서해주지 않을 거라고 울부짖어야 하나? 고민까지 했죠. 그런데 제가 어머니를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었네요. 어머니는 저를, 아버지를 배신하고 도망간 것에 대해 전혀 미안해하지도 후회하지도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마치 오랜만에 만난 친척쯤 되는 것처럼 굴었죠. 누구세요? 누구신데 저를 아들이라고 부르고 어머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주머니 몰라요. 가게 영업 중이니까 행패 부리지 마시고 나가세요. 어머니의 뻔뻔한 낯짝을 보니 저도 사람인지라 온몸이 뜨거워지며 화가 나더군요. 하지만 저는 어머니라고 부르고도 싶지 않아 모르는 척하며 내 가게에서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꼼짝도 안 하고 저를 빤하게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소리까지 내면서 웃더라고요. 우리 아들, 엄마한테 서운했지? 서운해서 이러는 거지? 그때는 엄마도 어쩔 수 없었어. 너도 네 아빠랑 살아봐서 알잖아. 네 아빠가 얼마나 답답한 사람인지. 엄마, 네 아빠랑 사는 동안 숨 막혀서 살 수가 없었어. 그때 안 나갔으면 그 쫌생이 때문에 엄마 숨 막혀서 죽었어. 어머니라는 여자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정신이 나간 사람이 누군데 그 와중에도 자기가 저를 버리고 나간 게 아버지 때문이었다네요. 네가 어려서 모르는데 네 아빠 얼마나 짠돌이었는 줄 알아? 그깟 생활비 몇 푼 주면서 얼마나 잔소리를 하고 토를 다는지. 내가 나가서 돈을 벌면 벌었지 도저히 네 아빠 돈은 못 쓰고 살겠더라고. 어머니는 자기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알기는 하는 건지 아버지와 살면서 마음대로 10원 한 푼 쓸 수 없었다며 너무 답답하다고 하소연을 해댔어요.
저는 너무 듣기 싫어서 당장 어머니를 내쫓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제 속도 모르고 끝도 없이 짓거렸어요. 마누라 10원 한 푼 마음대로 못 쓰게 그렇게 지독하게 살더니만. 그래도 결국은 성공을 하기는 한다. 잡지에서 보니까 네 아빠 재산이 100억? 200억이 넘는다며. 아휴, 이게 웬일이니? 그런 와중에 아버지 재산까지 들먹이는데 정말 질리겠더군요. 저도 너무 화가 나서 당신이 뭔데 지금 나타나서 어머니 행세를 하려고 하느냐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애써 참았습니다. 한번 물꼬를 트기 시작하면 더 저에게 들러붙을 것 같아서요. 저는 이런 여자랑 더는 말도 섞고 싶지 않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기요, 아주머니. 갑자기 남의 가게 들어와서 이게 무슨 추태예요? 나 아주머니가 누군지 모르니까 제발 좀 나가주세요.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거예요. 어머머머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뭐? 아주머니? 내가 왜 네 아주머니야? 내가 널 내 뱃속에 10달을 품고 내 배 아파 낳았는데. 너 설마 엄마 못 알아보는 거야? 아휴, 못 믿겠으면 유전자. 그래. 유전자 검사하면 되잖아. 이런 몰상식한 여자가 내 어머니라니. 정말이지. 제 속에 남은 이 여자의 피는 몽땅 다 빼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더 받아줬다가는 제가 참지 못하고 더한 소리까지 하게 될 것 같아 경찰을 불렀습니다. 미친 여자가 가게에 들어와서 행패를 부린다고요. 아주머니, 저는 어머니가 없어요. 저를 낳아준 여자는 다른 남자랑 바람나서 올해 아버지 돈 다 가지고 튀었거든요. 그러니까 더는 가게로 찾아오지 마세요. 또 오셔서 자꾸만 내 어머니라고 우기시면 그때는 아버지 돈 갖고 도망간 걸로 감옥에 넣어버릴 거니까. 저는 제가 지을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얼굴을 하고 그 여자를 노려보며 이야기했습니다.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감옥에 넣어버린다고요. 제 말은 진심이었어요. 남들이 보면 아무리 나쁜 엄마라도 낳아준 친모인데 왜 그렇게 모질게 하냐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딱 하나밖에 떠오르지 않았어요. 아버지요. 이 여자가 뻔뻔한 얼굴로 아버지를 찾아가 옛날 일을 덜먹일 걸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납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 힘든 시간을 어떻게 버티셨는데요. 저야 당시에 어려서 아버지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자식까지 낳고 산 여자가 하루아침에 젊은 놈이랑 바람을 피우고 평생 모아온 재산을 가지고 도망간 것도 화가 나고 억울한데 하필이면 평생 살아온 동네에서 그런 일을 겪었으니 지나갈 때마다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수군거렸겠어요. 당시 저를 봐주러 가끔 오셨던 친할머니가 듣다 더는 안 되겠다고 애한테도 못할 짓이라고 이사 가라고 부동산에 집까지 내놨는데도 아버지는 절대 이사 가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도망을 가? 잘못은 그 연놈들이 했어. 내가 여기 죽을 때까지 살면서 내 아들 훌륭하게 키울 거야. 그래서 나중에라도 그 연놈이 찾아오면 내가 둘 다 박살을 내버릴 거라고. 아버지는 절대 답답한 쫌생이가 아니에요. 강하고 다정하신 분입니다. 저에겐 누구보다 완벽한 아버지예요. 그런 분을 누구도 욕할 수 없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절대 만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제 선에서 어머니를 정리하려고 했죠. 그런데도 거머리 같은 어머니는 저에게 떨어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거의 매일을 찾아왔어요. 네가 안 만나줘도 나는 매일 올 거야. 내가 가게에 찾아오는 거 싫으면 네 아빠 만나게 해줘. 그러면 되잖아. 어머니의 목적은 30년 만에 만난 아들인 제가 아니라 오로지 아버지였습니다. 뻔하죠. 아버지한테 돈을 뜯어낼 심산이에요. 저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어머니를 끌고 근처 커피숍으로 갔습니다. 그러고는 도대체 왜 이러냐고 물었어요. 왜 갑자기 찾아와서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을 찾느냐고요. 이유야 안 들어도 돈 때문이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저는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머니가 하는 말이 기가 막혔어요. 사실 너한테 동생이 하나 있어. 걔가 이제 29인데 그 젊은 게 혈액암이라는 거야. 아휴, 그 젊은 게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아파서 끙끙거리는데 부모로서 어떻게 보고만 있냐.
저는 순간 제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여자가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가 했어요. 알고 보니 그 세탁소 아들놈이랑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더니만 둘이 아버지 돈을 가지고 지방에 살림을 차리기는 했나 봐요. 그래도 그 아들놈이 아예 쌍놈은 아닌지 가게를 차려서 착실하게 살았답니다. 물론 어머니의 성에 차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린 새남편이 좋았는지 딸까지 낳고 지금까지 남들처럼 잘 살았대요. 새 남편이 얼마나 좋았는지 저나 아버지 생각은 일도 안 하고 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딸이 갑자기 아프대요. 암이라 바로 치료를 해야 하는데 돈이 없는 거죠. 저는 고소하면서도 한편으로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와 저에게 그렇게 큰 상처를 주고 도망갔으면 떵떵거리고 잘 살기나 하지 왜 저러고 사나 싶어서요. 아버지가 너무 좀스러워서 답답해서 못 살겠다고 나갔더니만 그 세탁소 아들놈은 마음 편하게 해줄 수준이나 되나 기가 차더라고요. 나도 너 보러 오기 염치 없는 거 알아. 근데 부모 마음이 어디 그래? 나 살자고 자식 새끼 죽일 순 없잖아. 제 앞에서 자기 딸 걱정을 가슴 문드러지게 하는데 정말 실소가 터지더군요. 아, 그렇게 새끼를 귀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었구나. 제 말 한마디에 그래도 양심은 있었는지 쉴 새 없이 떠들던 입이 그제야 멈추더라고요. 저는 제가 해줄 수 있는 선에서 돈을 준비해 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다른 걸 다 떠나서 아픈 사람이 돈이 없어서 죽게 둘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고는 변호사를 대동해 각서를 받았어요. 이 돈을 받고 다시는 아버지와 제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요. 혹시나 다시 나타나 돈을 요구하면 그때는 고소하겠다고 각서를 쓰고 공증을 받았어요. 돈을 줄 때까지도 딸 이야기가 거짓말은 아닐까 의심했었는데 그래도 그 말은 사실인지 며칠 뒤에 고맙다고 자기 딸이랑 병원에서 찍은 사진을 보냈더라고요. 그래도 딸은 끔찍한지 병원에서 아예 간호까지 해주는 것 같더군요. 저는 괜한 심술에 바로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쌀쌀맞게 답장했지만 사실 그때 마음이 좀 이상했습니다. 자기 딸이라고 사진을 보냈는데 엄마를 많이 닮아서 그런지 저와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화도 나고 속상하고 짜증나고 여러 가지의 기분이 몰아쳤습니다. 그 순간 다시 확신했죠. 절대 결혼은 하지 말자 하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에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벌써 1년이 지났는데도 저는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했던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사인은 심장마비였습니다. 아버지와 제가 산에 오르는 걸 좋아해요. 어릴 때부터 둘이 일요일 아침이면 세수만 하고 동네 뒷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목욕탕에 가는 게 코스였거든요. 성인이 돼서도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둘이 함께 산에 갔다가 목욕탕에 가고는 했어요. 목욕탕에 갔다가 나오면서 아침도 먹고 들어오고요. 그 시간이 저희 부자지간끼리 어릴 적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었는데 유독 그날따라 제가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서 따라 나서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혼자 산에 갔습니다. 아이고, 술도 못 먹고 담배도 안 피우면 뭐라나? 나이 든 아버지보다 아침에 못 일어나는데 아버지 먼저 산에 갔다가 목욕탕으로 갈 테니까 일어나면 목욕탕 앞으로 와. 같이 가게. 아버지는 산에 같이 안 가는 게 아쉬우셨는지 목욕이라도 같이 하자며 조금만 더 자다가 목욕탕 앞으로 나오라고 하셨어요. 저는 알겠다고 귀찮은 듯 몸을 돌려버렸죠. 만약 그날이 아버지와의 마지막인 줄 알았다면, 만약 그 대화가 아버지와의 마지막 대화인 줄 알았다면 그렇게 무심하게 대답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후회에 지금까지 사무칩니다. 그날 아버지는 목욕탕 앞까지 오지 못하셨거든요. 저는 아직 잠에 깨지 않은 얼굴로 간신히 일어나 아버지와 약속한 목욕탕 앞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산에서 내려올 시간이 30분이 훌쩍 넘었는데도 오시질 않길래 저는 아버지께 연신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제 전화를 받지 않으셨어요. 잠시 후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근처 병원 응급실이라는 전화였죠. 아버지께서 등산로 중간에 쓰러져 있는 걸 누군가 발견해 신고해서 아버지께서 지금 응급실로 이송 중이랍니다. 그날만 생각하면 아직도 다리가 후들거려요. 너무 무섭고 겁이 납니다. 급하게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 응급실로 가는 동안도 딱 한 가지 생각만 했습니다. 그럴 리 없어. 그럴 리 없어. 아버지가 나만 두고 떠날 리 없어.
40이 넘은 아들이 7순이 다 된 아버지가 나만 두고 떠날 리 없다고 되뇌이고 계속 되뇌었습니다. 아버지가 나만 두고 죽을 일 없다고요. 그런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제가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못난 아들입니다. 그깟 잠 때문에 아버지의 인중도 지키지 못했어요. 아닙니다. 제가 아버지를 죽인 거나 다름없어요. 그날 제가 아버지를 따라 산에 함께 갔더라면 아버지께서 그렇게 허망하게 등산로에 쓰러져 계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랬다면 아버지께서 돌아가시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응급실에 주저앉아 내내 울었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말리지 않았다면 울다가 지쳐 그대로 그 자리에 죽어버렸을지도 몰라요. 아버지의 장례를 어떻게 치렀는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회사분들과 제 가게 직원들이 없었다면 아마 장례도 제대로 못 치렀을 거예요. 저는 상주로도 빵점이었거든요. 아버지의 영정사진 앞에 앉아 밤새 울기만 했습니다. 그날 아침 아버지를 따라 나서지 못한 저를 원망하며 자책만 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저는 정신을 아예 놓아버렸어요. 아버지 회사 일이며 가게 일이며 모두 다 직원들에게 떠넘기고 그대로 배낭 하나 챙겨 무작정 집을 떠났습니다. 도저히 아버지와 둘이 살던 집에 혼자 있을 수가 없어서요. 주방에도 거실에도 아버지 방에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아버지가 나와서 밝게 웃으며 반겨주실 것만 같은데 아버지가 없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 않아서요. 저는 도착지도 없이 그냥 계속 걸었습니다. 걷다가 버스가 보이면 버스를 타고 버스에 내려서 택시가 보이면 택시를 탔습니다. 그러는 중에도 제 핸드폰에는 계속 전화가 걸려왔어요. 아버지의 재산 문제로 변호사가 계속 전화를 거신 거였죠. 저는 변호사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전화를 받아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다 상속을 받는 순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것 같아서요. 100억이든 200억이든 있으면 뭐래. 아버지가 없는데. 난 다 필요 없어. 남들이 들으면 철딱선이 없는 소리 한다고 하시겠지만 그 당시에는 진심이었어요. 돈은 하나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 돈을 다 주고 아버지가 다시 살아 돌아올 수만 있다면 그 돈을 다 줬을 거예요. 지금 당장 저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한 번이라도 볼 수만 있다면 영혼이라도 팔고 싶은 심정이었죠. 제 방황은 생각보다 길어졌습니다. 저는 반년을 넘게 전국 곳곳을 혼자 떠돌아다니며 폐인처럼 지냈어요. 어느 날은 잘 먹지도 못하는 술을 마시고 진땅 취해서 어딘지도 모르는 길바닥에 누워 잠드는 날도 있었어요. 그러다 지나가던 젊은 애들이랑 시비가 붙어 여기저기 맞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실컷 맞고 죽은 듯 바닥에 누우면 바보처럼 웃음이 났어요. 세상이 다 거지 같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요. 반년 동안 별의별 일을 다 겪으면서도 저는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한번 정신줄을 놓고 막 살다 보니 오히려 속이 편한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술이 깨서 정신을 차리고 나면 아버지가 더 그리웠어요. 그러면 눈물이 멈추지 않고 계속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날이었죠. 혼자 폐인처럼 돌아다니느라 몰랐는데 어느새 장마가 왔나 보더라고요. 이런 날씨엔 도저히 밖에서 잘 수가 없을 것 같아 근처에 바로 보이는 여관방에 들어가 그대로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그 여관에서 3주를 넘게 살았어요. 2, 3일에 한 번씩 나가서 먹을 거랑 술만 사오고 내내 여관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여관에 들어온 지 3주가 지났을 때쯤 제가 그렇게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를 찾으며 울부짖어도 나타나지 않으시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처음으로 제 꿈에 나왔어요. 그런데 꿈에 나타난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가 막혔습니다. 어딘가 쫓기는 듯한 다급한 얼굴로 달려오신 아버지께서 자는 저를 흔들어 깨웠어요. 그러더니 지금 당장 일어나라고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당장 정신 안 차려? 지금 당장 일어나서 얼른 집으로 돌아가. 당장! 너 지금 당장 집으로 안 돌아가면 나 다시는 너 보러 안 올 거야. 알았어? 아버지께서 제 어깨를 세게 잡고 눈을 똑바로 마주치면서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리고는 지금 당장 일어나 빨리 집으로 가라고만 계속했습니다. 물론 꿈이었지만 아버지께서 그렇게 화를 내면서 소리 지르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꼭 다른 사람 같았어요.
그 순간 잠에서 깬 저는 그대로 벌떡 일어났어요. 꿈이 얼마나 생생한지 저는 꿈이 아닌 줄로만 알았습니다. 시계를 확인했더니 새벽 5시가 넘었어요. 저는 이미 잠이 홀딱 깨서 더 자려고 해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꿈속에서 했던 말이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얼른 일어나서 집에 가라는 말이요. 아버지가 보기에도 내가 어지간히 한심했나 보네. 꿈에까지 나와서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걸 보면. 알았어요, 아버지. 나 집에 가요, 가. 지난 반년 내내 내가 하는 짓이 얼마나 한심하고 기가 막혔으면 아버지께서 꿈에까지 나와 그만하라고 소리를 지르셨을까 싶어 저는 그날로 그 여관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집에 가기로 했어요. 그 여관에 들어온 지 3주 만에 깨끗하게 목욕도 하고 근처에서 새 옷을 사서 입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반년 만에 돌아온 집안은 엉망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이후 집에 돌아오지 않았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아버지가 드시던 영양제, 아버지가 입으시던 옷과 신발이 집안 곳곳에 그대로 있었어요. 저는 또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애써 눈물을 꾹 참고 오랜만에 집 청소를 했습니다. 아직 아버지의 물건을 치울 정도로 마음이 정리되지 않아 아예 버리지는 못하고 있던 곳에 그대로 뒀어요. 아버지와 이별할 마음이 생기면 그때 정리하려고요. 반년 만에 돌아온 집을 싹 정리하고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텔레비전을 켰어요. 그런데 그때 제 눈앞에는 경악할 뉴스가 텔레비전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 11시경 땡땡동 땡땡 여관에서 불이 나 여관에 묵고 있던 투숙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불이 난 원인은 방화로 사고가 난 여관에 묵고 있던 투숙객이 함께 묵고 있던 투숙객과 다툼을 하다 우발적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투숙객은 대피하였으나 사고를 낸 투숙객과 그 옆방에 묵고 있던 남자 1명, 여자 1명이 끝내 대피하지 못하고 연기를 마셔 사망한 채로 발견됐습니다. 저는 제 두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가 않아 입이 떡하고 벌어졌습니다. 불이 나 투숙객이 사망했다는 뉴스에 나오고 있던 여관이 바로 제가 몇 시간 전까지 먹고 자던 바로 그 여관이었거든요. 심지어 불을 냈다는 투숙객이 묵은 방은 제가 묵었던 방 바로 맞은편에 있던 방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나도 계속 저기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는 이야기네. 순간 저는 새벽에 꿨던 꿈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께서 지금 당장 일어나 집으로 가라고 소리치던 그 꿈이요. 설마 아버지가 나를 살리려고 그러려고 꿈에... 저는 그대로 고개를 푹 숙이고 펑펑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그 여관에 폐인처럼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가는 그대로 아버지를 따라갔을지도 모른다는 걸요. 아버지는 그 일을 막기 위해 제 꿈에 오신 겁니다. 저는 원래 미신을 믿지 않아요. 사람도 신도 별로 믿지 않아서 종교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어쩌면 천국이라는 게 존재하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어딘가 좋은 곳에 계시면서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이후 저는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아버지가 제 곁에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은 너무 슬프고 아프지만 제가 언제까지 아버지만 그리워하며 바보처럼 사는 걸 아버지는 원하지 않으실 거라는 확신이 들어서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열심히 살기로 했습니다. 아버지의 회사도 나가서 경영진들과 앞으로 어떻게 회사를 꾸려나갈 것인지 정리를 하고 제 가게도 나가서 직원들에게 사과하고 다시 가게 일에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제가 결혼하게 됐다는 겁니다. 제 인생의 결혼은 절대 없을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나도 우리 아버지와 같은 아버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이뤄서 잘 사는 모습을 하늘에서 아버지가 보시면 더는 제 걱정을 하지 않고 아버지도 그곳에서 마음 편하게 지낼 것 같아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물론 그만큼 결혼하고 싶은 좋은 여자친구를 만나기도 했고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제가 불행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집을 나갈 때도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너무 힘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버지 같은 분이 제 곁에 있어 주셔서 어떤 아픔도 다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행복해요. 앞으로도 결혼해서 좋은 가정 꾸리고 살라고 응원하는 글 좀 많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행복하라고 해주시면 정말 힘내고 더 열심히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언제나 화목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어떤 채널에서 우연히 투표한 것을 보았는데요. 착하게 살면 득이 된다. 착하게 살면 손해본다. 라는 투표였는데 손해본다는 쪽이 월등히 높더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이 다르다 보니 단정 지을 순 없지만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고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착하게 살면 언젠가 복이 온다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저도 가난했지만 저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꾸준히 소액이나마 기부를 했고, 어쩌다 길을 가는데 구걸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지갑에 남아있는 잔돈이라도 탈탈 털어서 주고는 했습니다. 어줍잖은 동정이 아닙니다. 솔직히 제가 남을 동정할 만큼 잘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동정보다는 오히려 공감에 가깝겠네요. 저 역시 성인이 돼서야 조금은 형편이 나아졌지만 어렸을 적만 해도 곰팡이 피고 벌레가 바글바글한 집에서 세 식구가 옹기종기 살아야 할 만큼 잠 못 살았거든요. 그 당시 저를 도와줬던 어른은 근처 슈퍼 아주머니였습니다. 아주 가끔 부모님 심부름으로 슈퍼에 가면 사탕이라도 먹고 싶어 침을 흘렸지만 가진 돈으로는 딱 부모님이 부탁한 것밖에 사지 못하기에 늘 아쉽게 돌아서곤 했는데, 그런 저를 보고 아주머니는 마침 이 사탕은 팔질 못하는 건데 얘, 너 하나 먹을래? 라며 제게 주전부리를 쥐어주거나 하셨습니다. 그냥 별다른 말 없이 주셨어도 괜찮을 텐데 아주머니는 혹여나 제가 부끄러워하고 기분 상해할까봐 간식을 주실 때에는 늘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서 혹은 가게에서 잘 안 팔려서 등등 여러 이유와 핑계를 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받으면서 마치 부모님처럼 저를 따스하게 챙겨주는 슈퍼 아주머니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단순히 간식을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주머니는 제가 가게에 들릴 때면 오늘은 뭐 했니? 라며 안부를 묻기도 하고 가끔 제가 우울한 기색이라도 보이면 잠시 가게 문을 닫아두고 저와 함께 산책을 가자고 하시곤 했거든요. 그런 친절한 아줌마의 마음씨에 언젠가 나도 슈퍼 아주머니한테 맛있는 걸 드려야지 하고 어린 마음에 그런 다짐을 할 정도로 아주머니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일이 생겼어요. 아이고, 그 슈퍼 아줌마 있잖아. 암 걸려서 지금 병원에 있대. 정말로? 어쩐지 요 며칠 가게 문을 닫더니. 동네 아줌마들의 쑥덕거리는 소리가 들려 가보았더니 아주머니가 암에 걸렸다는 이야기가 들려왔고 느낌상 무서운 병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 엄마의 손을 잡고 아주머니를 뵈러 갔지만 아주머니는 이미 얼굴이 못 본 사이 파리해져 있었고 안색도 무척이나 안 좋으셨어요. 겁에 질려 아줌마 괜찮아요? 라고 말하며 품에서 엉엉 우는데 아주머니는 따스한 손으로 그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실 뿐이었어요. 그렇게 아주머니는 보름도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전 아주머니의 장례식장에서 내내 엉엉 울었습니다. 당시 아주머니가 제게 남겼던 편지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몇십 년이 지났지만 그 편지는 제 보물이에요. 착한 미정아, 아주머니는 조금 일찍 하늘나라에 갈 것 같단다. 우리 미정이 맛있는 거 챙겨주고 그래야 하는데 아주머니가 없어서 어쩌지? 언제든지 맛있는 게 먹고 싶으면 가게로 찾아오거라. 나는 없어도 내 아들이 가게를 맡을 테니 이전처럼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을 거야. 예쁜 미정아, 내 친자식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너를 무척 사랑했단다. 우리 미정이 앞으로도 착하게 자라야 한다. 제가 작은 부분이라도 남들을 도우려고 애쓰는 것도 모두 다 주인 아주머니 덕분입니다.
착하게 살면 손해를 본다고 하지만 그래도 전 정말로 진실된 마음으로 누군가를 돕기 위해 산다면 분명히 언젠가는 이에 대한 보답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작게 기부도 하고 봉사도 다녔는데 그러다가 만난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제 남편은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에요. 살면서 길거리에 쓰레기 한번 버려본 적이 없었고 누군가가 시비를 걸어도 한 번도 맞서 싸우거나 하는 적도 없었고 연애 당시 저는 장난 삼아서 남편을 보살님이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남편 역시 집안 형편이 좋진 않았지만 남편 자체가 따스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었으며 너무도 좋은 사람이었기에 전 남편과 함께 살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이라면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제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았고 더 나아가서 그런 일들을 저와 함께 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집안의 반대가 극심했어요. 저희 집은 저희 집대로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성격만 좋은 사람 만나서 뭐하니? 성격이 좋아도 돈을 못 벌면 소용이 없는 거야. 우리 형편에 엄청나게 잘 사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그래도 번듯한 직장 가지고 집에 돈도 좀 있는 사람을 만나야지. 결혼은 현실이야. 남편 역시 비슷했습니다. 물론 사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부분이 무척 중요하죠. 저 역시 돈 많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돈보다 더 나은 가치가 분명히 존재하고 저는 그 가치가 바로 인간의 선함이라고 생각했어요. 돈이 많아도 결국 일을 쓰는 사람의 마음이 나쁘다면 돈은 제 값을 다 할 수 없고 반대로 아주 적은 돈일지라도 일을 쓰는 사람의 마음이 선하다면 그 돈은 원래 가치보다 더 큰 효용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전 어렸을 적 주인 아주머니 덕분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의 결혼을 밀어붙였어요. 어머니랑 아버지가 하는 말씀 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래도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진 않아요. 제가 지금껏 봐온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저희 남편만큼 착한 사람이 없어요. 물론 당장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남편과 함께 있어야만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제가 열심히 결혼을 하고 싶다고 그러자 저희 부모님도 결국에는 그래, 알겠다. 네 뜻대로 해라. 하며 울며 거자 먹기 식으로 저희의 결혼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남편 역시 본인 나름대로 시부모님을 설득하였고 결국 저희는 양가 반대가 있었지만 이를 이겨내고 무사히 결혼식까지 치렀습니다. 서로 형편이 여의치 않았기에 결혼식도 소박했고 그렇다고 해서 신혼여행을 좋은 데로 다녀온 것도 아니지만 이제 부부로서 서로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결혼하고서도 저희는 양로원, 고아원 등으로 봉사를 다녔습니다. 원래 각자 가던 봉사 장소에 부부가 같이 동반해서 가기도 했죠. 봉사를 다니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실 자주 가지 않더라도 한 번 갔을 때 정말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거든요. 원래 그런 곳들은 다 일손이 부족하니까요. 그래서 전날 아무리 푹 쉬고 가도 봉사만 하고 오면 온몸이 녹초가 돼서는 걸을 힘조차 없는데 힘들더라도 남편이 옆에 있으니 평소보다 더 기운이 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나와 완전히 같은 마음으로 같은 길을 보면서 함께 걸을 수 있는 동반자가 있다는 것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이 됐어요. 물론 그렇게 봉사를 다니면서도 부부끼리 오붓하게 보내는 시간을 소홀히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혼 약 1년 만에 전 외동아들을 하나 낳게 되었어요. 저희 아들은 참 얌전했습니다. 아기 때부터도 칭얼거리는 거 하나 없었고 어설프게나마 걷고 말을 하기 시작한 뒤에도 저와 남편 말이라면은 무조건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들었고 장난감 하나 없이도 언제나 까르르 웃는 그런 착한 아들이었죠. 어쩌다 동네에 아들을 데리고 나가면 제 손을 꼭 잡고 한눈 한 번 안 팔고 걷고
주민들을 만났을 때 배꼽 인사를 하는 통에 당시 친하게 지내던 아주머니들은 아유, 아들이 너무 얌전하고 착하네 라며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에게 종종 전 이런 말을 하곤 했어요. 지민아, 엄마는 네가 돈을 많이 벌어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남들을 도울 줄 아는 마음씨를 지녀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물론 좋지만 사실 부자가 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착한 사람이 되는 거야. 엄마는 네가 나중에 커서 너보다 힘든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멋진 어른이 되길 바래. 그렇게 아들은 제 바램대로 엄마 아빠 먹으라며 하나밖에 없는 간식을 나눠줄 줄 아는 아이, 부모에게 사랑한단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아이로 자라나고 있었어요. 조촐해 보일 수도 있는 새 식구지만 저희 가족은 그 누구보다 단란하게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지냈어요. 하지만 그런 저희에게도 좋지 않은 일은 찾아왔습니다. 살면서 제일 많이 신을 원망했던 때였고 하늘에 대고 수없이 비명을 지르던 때였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언젠가 어린이집 하굣길 횡단보도 하나를 앞에 두고 아들과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언제나와 같은 일상이었고 평범한 하루였어요. 그랬기에 저는 설마 제 눈앞에서 아들이 차에 치이는 광경을 보게 될 거라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횡단보도에 초록불이 켜지기 전에 빨리 지나가려던 차량이 속도를 높였고 저에게 빨리 오기 위해서 초록불이 되자마자 황급히 달려오던 아들은 미처 브레이크를 밟지 못한 차에 부딪혀 날아갔습니다. 쓰러진 아이를 붙잡고 눈물 콧물을 쏟으며 누가 119 좀 불러주세요.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하고 울부짖었습니다. 천사 같은 내 아들. 끝끝내 다시 눈을 뜨지 못하고 숨을 거둔 아들을 보며 전 한동안 넋이 나가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불쌍한 우리 아들. 차라리 나를 데려가지. 흔히 자식을 잃으면 가슴에 묻는다 하죠. 대기업은 아니더라도 번듯한 직장에 다니고 있던 저희는 상실감을 견디지 못하고 둘 다 일을 그만둔 채 하루 종일 집에 틀어박혀서 아들 사진을 보며 울었습니다. 부모가 원망스러운지 꿈에도 한번 나타나주지 않는 아들을 생각하며 제발 오늘 밤에는 그 예쁜 얼굴을 한번 비춰주기를 수십 번 기도하며 새벽이 돼서야 간신히 잠에 드는 나날을 반복했습니다. 이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걸 알았는데 도저히 마음을 가눌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여전히 옆에 있었지만 남편 하나만으로 아들을 잃은 슬픔을 채울 수 없었죠. 사실상 그렇게 거의 10년간은 노숙자처럼 지냈던 것 같아요. 우울증으로 집은 아무도 청소를 안 해서 쓰레기장이 되어갔고 그나마도 다니던 직장을 다 그만두었기에 모아둔 돈을 까먹으면서 의식주를 해결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하늘에서 아들이 슬퍼할 거라는 생각도 했는데 왜 그리도 다시 일어서기가 힘이 들던지. 언제나 아들을 중심으로 하여 따스한 웃음만이 감돌았던 저희 집은 한여름에도 차가운 냉골과 같았습니다. 오늘은 뭐 했는지, 이제 뭐 할지, 소소하고 작지만 단란한 이야기를 나누던 저희 부부는 이제 정말 필요한 이야기를 제외하고는 대화조차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싫어했던 것이 아니라 아들이 없는 상황에서 차마 예전처럼 다시 웃을 수가 없었던 것뿐이죠.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살 것만 같은 저희가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꿈에 나온 저희 아들 덕분이었습니다. 여보, 꿈에 우리 아들이 나왔어. 우리 아들이. 정말로? 아들이 죽은 지 10년 만에 처음으로 꿈에 나온 거였죠. 꿈에서 아들은 여전히 어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살아있을 적보다 말을 또박또박하게 했고 평소 얌전하던 것과는 달리 이곳저곳 뛰어다니며 활발하게 지내고 있었죠. 본능적으로 전 그게 꿈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며 아마 아들이 있는 곳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하늘나라일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도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와 손으로 눈물을 닦아내는데 언제 앞에 와 있었는지 아들이 저를 많이 보더군요. 그리고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러니까 행복하게 살아주세요. 아들이 죽고 꼭 한 번만 더 듣고 싶었던 말이었는데 아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반짝반짝하고 생기 있는 눈으로 저를 마주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꿈에서 깼는데 정말로 아들과 손을 잡은 것처럼 아들에게 잡혀있던 왼손이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를 느끼자마자 저도 모르게 펑펑 울며 남편을 깨웠어요. 그리고 남편 역시 제 꿈 이야기를 듣자마자 눈시울을 붉혔죠. 정말 신기한 게 뭔지 아시나요? 제가 꿈을 꾼 뒤 며칠 뒤 아들은 남편 꿈에도 나타났습니다. 내용은 달랐지만 남편의 꿈에 나왔던 아들 역시 남편에게 사랑한다고 했다고 하더군요. 저희 부부는 아들의 꿈에 다시 한번 이 세상을 힘내서 살아가라는 그런 신호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이제는 정말 정신 차리자. 비록 꿈이지만 나는 그 꿈처럼 우리 아들이 하늘나라에서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지내고 있을 거라고 믿어. 그러니까 우리도 살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응, 여보, 그러자. 다시 회사를 다니긴 힘들었기에 저희는 집 근처에 작은 포장마차 노점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붕어빵을, 나머지 계절에는 떡볶이, 튀김, 순대와 같은 분식을 팔았어요. 장사가 잘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성심성의껏 친절하게 손님들을 대하다 보니까 다른 포장마차나 가게에 들려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저희 포장마차를 찾아와서는 음식을 살 정도의 단골들도 많이 생겼어요. 참 감사할 점이었죠. 다만 계절마다 장단점이 있긴 하지만 저희 부부가 추위를 무척 못 견디는 성향이라 겨울철에 장사하는 게 유독 힘들었어요. 붕어빵을 판다고 해도 그 온기가 엄청 대단한 것도 아니었고 포장마차가 허름하다 보니 보온도 잘 안 돼서 저희는 겨울 때마다 늘 덜덜 떨며 붕어빵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붕어빵을 팔고 있었는데 웬 10살 정도 돼 보이는 어린애랑 많아봤자 5살 혹은 6살 정도 되는 어린애가 둘이 손을 잡고 포장마차 앞을 기웃거리더라고요. 특히나 둘 중 더 어린애는 딱 살아생전 저희 아들의 또래로 보였습니다. 순간 떠난 아들 생각이 나서 조금 마음이 차분해져서 저도 모르게 아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꼬질꼬질해 보이던 두 아이는 주머니에서 동전을 세는 듯 하다가 붕어빵을 흘깃보더니 고개를 가로젓더라고요. 딱 봐도 붕어빵을 사 먹기에는 돈이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얘들아, 이리 와서 붕어빵 먹을래? 네? 아이들이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어차피 큰돈 벌려고 장사하는 것도 아니었고 다른 것도 아니고 아들 생각을 나게 하는 아이들에게 부족한 돈을 받으면서 붕어빵을 주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아이들을 불러선 하얀 봉지 붕어빵 10개를 포장하여 주었습니다. 아무 돈도 받지 않고 말이죠. 저희 돈이 없는데. 괜찮아. 이건 아줌마가 그냥 주는 거야. 예쁘게 생겨서. 아이들은 처음엔 선뜻 받지 못했지만 흰 봉지 안에서 하얗게 피어오르는 붕어빵 냄새에 침을 꼴깍꼴깍 삼키더니 결국 저희에게 꾸벅 머리를 숙이고는 둘이 붕어빵을 나눠 먹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도 붕어빵 먹고 싶으면 아줌마랑 아저씨 찾아와. 돈은 없어도 괜찮으니까. 그리고 아이들은 저희 말대로 며칠에 한 번씩 붕어빵을 먹기 위해 포장마차를 찾아왔습니다. 저희는 그때마다 아이들을 위한 붕어빵을 10개씩 포장해서 건네주었죠.
아이들은 제법 낯을 가리는가 싶었지만 저희와 얼굴을 자주 보고 짧게나마 인사를 나누다 보니까 저희 부부가 조금 편해진 모양이었습니다. 나중에 가서는 자기들 이야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대충 들어보니까 부모님은 5살인 둘째가 태어난 직후에 할머니에게 맡기고 그 이후로는 나이 든 할머니와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들어보니 형편이 무척 딱했어요. 아줌마랑 아저씨가 준 붕어빵 할머니한테도 가져다 드리는데 할머니가 너무 맛있다고 해요. 감사합니다. 아직 어린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참 인사성이 좋았습니다. 너무 귀여웠던 것이 가끔 교회에서 홍보용으로 나눠주는 사탕 같은 걸 일부러 저희를 주겠다고 먹고 싶은 걸 참으면서 그대로 가져와 주고 가곤 했는데 그 마음이 참 따뜻하기도 하면서 좋더라고요. 처음엔 솔직히 아들이 하늘나라에 간 이후 아들 또래의 아이들을 보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자꾸 하늘로 간 아들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봤을 때에도 아들 생각에 눈물을 훔쳤지만 매일같이 얼굴을 마주하다 보니 정이 무척이나 많이 들었습니다. 어쩌다 안 오는 날이 있으면 걱정도 되기도 하고 밥은 잘 챙겨 먹고 있는지 무슨 큰일이 일어나진 않았는지 자꾸 생각이 나고 하나 있던 아들을 잃은 뒤 절대 다시는 자식을 낳지 않기로 결심했던 저희는 며칠에 한 번씩 찾아오는 두 아이들을 보면서 점점 마음을 열었습니다. 다시 자식을 낳기로 결심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쩐지 두 아이들은 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저희를 위해서 하늘이 보내준 선물 같다는 생각이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그 애들을 후원해 줄까? 보아하니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서 나중에 학교도 제대로 다니기 힘들 것 같은데. 애들을 자주 보다 보니까 정이 많이 들었나 봐. 우리 아들 생각도 나고. 비록 우리 아들은 하늘나라에 있어서 아무것도 못 해주지만 저 애들이라도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돕고 싶어. 그래, 좋은 생각이야, 당신. 결국 저희 부부는 두 아이를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 붕어빵 그리고 분식을 팔아서 애들 학용품도 사주고 책가방도 사주고 옷이랑 음식도 사줬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던 할머니 역시 직접 가서 돌봐드렸습니다. 처음 후원을 결심하고 할머니네 집에 찾아갔을 때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그런 저희 예상을 더 웃돌 정도로 집은 너무나도 허름하고 거의 쓰러지기 직전의 모습이어서 어찌나 가슴이 아프던지. 할머니는 나이가 들어 거동이 불편한 상황에서도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분이었어요. 배지 주우며 겨우 살아가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그냥 건강히만 계셔주세요. 그래서 저희는 벌어둔 돈으로 할머니 건강검진도 시켜드리고 약도 지어드리면서 최대한 아이들이 그리고 할머니가 좋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저희 형편이 좀 더 넉넉했으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도와드릴 수 있었을 텐데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저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학비도 지원하고 이것저것 도움을 드렸어요. 그러기를 10여 년, 첫째는 무사히 대학에 합격을 했고 둘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뿌듯한 마음에 두 아이의 합격 소식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마치 제 자식이 대학에 붙은 느낌이었죠.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을 좋은 마음에 도와주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아이들의 부담이 되고 싶진 않았어요. 이제 대학 다니고 그러면 돈 쓸 일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을 텐데 혹여나 저희한테 어떤 부채감을 가지고 있을까 걱정이 돼요. 아이들이 부담을 갖지 않도록 저희는 모든 연락을 끊고서 제 고향으로 내려가 작은 식당을 냈습니다. 작은 쪽지 하나만 남기고 말이죠. 작은 손 꼼지락거리며 붕어빵 사 먹으러 오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너희들 다 대학생이 되었구나. 너무나 축하한다.
너희들은 비록 우리와 피가 이어져 있진 않지만 그래도 자식 같은 아이들이었어. 너희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래. 소원이 하나 있다면 나중에 더욱더 어른이 되었을 때 너보다 약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을 지닌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 너희를 도울 수 있어서 행복했어. 자식 같다는 말은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을 두고서 몰래 고향으로 내려오는데 이제 다시는 얼굴 볼 일이 없다는 생각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정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고향에 내려와서 작게나마 식당을 꾸려 바쁘게 일을 하다 보니까 점점 아이들의 생각은 희미해졌어요. 가끔 가다 불쑥불쑥 얼굴이 떠오르긴 했지만 그래, 대학 다니면서 잘 살고 있겠지. 지금쯤이면 직장을 다니고 있으려나? 똑부러진 아이들이니까 직장에서도 잘 지낼 거야. 라는 생각을 위안으로 삼으며 하루하루 바쁘게 일했습니다. 그렇게 식당을 운영한 지 10년, 이젠 저희 부부 얼굴에도 주름살이 늘었고 예전만큼 힘넘치게 식당을 꾸려나가는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식당을 운영하는 시간도 줄이면서 여유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잠시 문을 닫아놓고 남편과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햇볕을 치다가 다시 장사를 시작하고 저녁이 깊기 전에 가게 문을 닫고 나오고 별거 아닌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잠시 가게 문을 잠가 놓은 뒤 의자에 앉아서 저와 남편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였습니다. 똑똑 유리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밖을 보니 처음 보는 청년들이었습니다. 무슨 일로 찾아오셨어요? 아직 장사 준비 전인데. 번듯한 양복을 입고 있던 두 청년은 제가 문을 열며 이야기하자 한참을 제 얼굴만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눈만 꿈뻑꿈뻑 하는데 청년 중 하나는 너무도 놀라운 단어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어머니가 도와주셔서 이렇게 좋은 직장 가지고 훌륭한 어른이 되어서 찾아왔습니다. 두 청년은 저희가 포장마차를 운영하던 시절 도와줬던 아이들이었습니다. 한 명은 변호사가 되었고 한 명은 치과 의사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설마 저희가 있는 곳을 알고 찾아왔을 줄은 몰라서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비록 아이들 부담스러울까 도망쳐 오긴 했지만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어찌나 반가운지. 게다가 언제나 아줌마, 아저씨, 나중에 많이 친해지고 난 뒤에는 삼촌, 이모라고 부르던 애들이 저를 어머니라고 부르고 남편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눈물이 순간 핑 돌아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오랜 기간 만나지 못했기에 그날은 아예 장사를 접고 저희 넷은 한참 동안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변호사가 되고 치과 의사가 된 뒤 가장 먼저 저희를 찾을 생각을 했다고 하더군요. 저희가 어떤 마음으로 고향에 온진 알지만 꼭 보답을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식당을 쭉 둘러보더니 놀라운 말을 하더군요. 저희가 식당 근사하게 마련해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 없던 저희에게 어머니랑 아버지는 너무도 큰 힘이 되어주셨어요. 아마 저희를 도와주지 않으셨으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자식들이 효도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부디 좋은 마음으로 받아주세요. 몇 번이고 거절을 했지만 안 받아주면 돌아가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통에 어쩔 수 없이 너무 고맙다고, 특히 잊지 않고 저희를 찾아준 게 제일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두 아이가 저희를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르듯 사실 저희 부부에게도 언젠가부터 두 아이들은 가슴으로 낳은 자식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희 애들 덕분에 식당도 큰 곳으로 옮기고 인테리어도 돈 걱정 없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하게 쉴 곳이 필요할 것 같다며 2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도 장만해 주었습니다. 저희는 여전히 시골에 있고 아이들은 서울에 있지만 몇 달에 한 번씩 꼭 시간을 내서 들려선 저희와 대화를 하고 가요.
이제는 훌쩍 커버린 아이들을 마주할 때마다 이상하게 죽은 저희 아들이 생각이 납니다. 어쩌면 이 아이들은 우리 아들이 하늘에서 보내준 선물이 아닐까요? 큰 회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족들 먹고 살기에는 문제 없을 만큼 내실 좋은 기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잘 살 수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대로 가난하게 살아왔던 저희 집안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가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채 살고 있었습니다. 전 어린 마음에도 저희 집의 가난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은연중에 저를 무시하는 것도 싫었고, 동네에 살고 있는 이웃 사람들이 저희 집을 보면서 수근수근 거리고 동정하는 것도 싫었습니다. 저 집은 저렇게 못 살아서 애는 어찌 키우려 하나? 그러게나 말이야. 어른들이 걱정스레 하는 말들도 너무 듣기 싫어 이불을 뒤집어 쓸 정도였어요. 내가 나중에 어른이 되면 꼭 부자가 될 거야. 난 절대로 우리 부모님 같이 살지 않을 거야.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어릴 적부터 어지간한 어른들은 다 혀를 찰 정도로 독하게 굴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했고 운동도 열심히 했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물론 뿌리 깊게 이어져 온 가난은 저 혼자 노력한다고 해서 쉽게 없어지는 것은 아니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전 어떻게든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었으니까요. 그나마 다행히 제가 젊었을 적만 해도 개천에서 용난다는 속담이 그럭저럭 들어맞을 때였고 그 속담대로 저는 개천에서 난 용이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모두 지금의 아내와 결혼하면서 이루게 된 성과였습니다. 물론 아내가 저희 집안 사정을 보고서 금전적으로 지원해 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내는 저희 집보단 부유한 가정에서 유복하게 자라왔고 제가 따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싶다는 이야기에 아내는 저를 믿고서 자신이 그동안 모아왔던 돈을 제게 투자해 주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내는 제게 있어 인생의 영원한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 사업, 즉 회사의 투자 파트너이기도 했습니다. 어찌됐건 아내의 도움으로 전 회사를 운영해 나가 중견기업 혹은 대기업이라고 하기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알 사람들은 아는 중소기업으로 일구어 나가며 가족들을 부양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제가 무척이나 힘든 시기를 보내왔기에 저와 아내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은 절대로 돈 걱정할 일 없게 만들고 싶었다는 것이 아버지로서의 제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라면 다 이해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나중에 하고 싶은 것이 마땅히 없다면 아빠 회사에서 일을 해도 괜찮다. 자녀들의 독립심을 키워주는데 제 교육 방침이 그리 좋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이렇게 일구어 놓은 회사를 남에게 넘겨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일을 잘한다고 해도 말이죠. 이왕이면 제 자식이 하나하나 배워서는 나중에 저나 아내가 세상에 없을 때 저희를 대신해서 이 회사를 이어받기를 바랬습니다. 제게는 두 딸이 있었고 요즘 젊은 사람들에 비하면 전 당연히 옛날 시대를 사는 사람이긴 했지만 그때 보편적으로 만연했던 남아 선호사상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특히나 아내와 결혼하고 나서는 아내가 제게 보여줬던 사업적인 감각 같은 것들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확인했던지라 여자이기 때문에 사업하기에 부족할 거란 인식은 애초부터 없었습니다. 오히려 딸들은 저보단 아내를 더 닮은 구석이 있었기에 나중에 아이들이 컸을 때 제 바램대로 둘 중 하나는 제가 가진 회사를 이어서 잘 운영할 것이란 기대가 있었죠. 그때였어요. 첫째가 먼저 말을 반갑게 꺼내더라고요. 아버지, 저 아버지 회사에 다녀보고 싶어요. 우리 회사에 말이냐? 네. 물론 아버지가 사장님이라고 해서 바로 높은 자리를 원하는 건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전 사회 초년생이잖아요. 직장 경험도 없고. 아무리 제가 아버지 딸이라고 해도 아무런 경험도 없는 상황에서 높은 직위를 가지게 되면 분명히 많은 실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해서 경험을 쌓고 싶어요. 안타깝게도 둘째는 제가 운영하는 회사에 그리 관심이 없었습니다. 애초에 첫째와는 나이 차이가 꽤 있었기에 학생 입장에서 하고 싶은 것도 많을 테고 아버지 회사에 그리 관심을 가지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첫째는 달랐습니다. 어릴 적부터 영특했던 첫째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시절까지 성적으로 저희 부부 걱정시킨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품행이 나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범생이라고 칭찬을 들으면 들었죠. 내심 그런 첫째를 보고 첫째가 부디 제가 운영하는 회사에 관심을 가져 나중에 사장 자리를 물려받았으면 했는데 참 다행스럽게도 대학을 졸업함과 동시에 첫째는 저에게 회사에 다녀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게다가 스스로 높은 직위가 아닌 신입사원의 자리를 요구하니 그 정도야 제 권한으로 충분히 이뤄줄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첫째를 회사에 다니게 했고 제 예상대로 일을 하게 된 딸아이는 그 누구보다도 현명하고 똑부러지게 업무를 처리해 나갔습니다. 여보, 우리 하람이가 확실히 똑똑하긴 해. 내 딸이긴 해도 어쨌든 회사 직원이니까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고 있기는 한데 보고서 쓰는 걸 시켜봐도 사회 초년생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깔끔하고 이 과장이랑 정 차장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쪽도 하람이가 일 잘한다고 아주 난리더라고. 그럼 우리 하람이가 누구 딸인데요, 여보. 나는 그럴 줄 알았어. 하람이가 날 또 많이 닮았잖아. 안 그래? 맞아. 당신은 닮았는데 똑똑하지 않을 리가 없지. 아무튼 하람이 덕분에 미래 걱정은 없어. 작은 회사긴 해도 우리가 힘 모아서 운영하는 회사인 만큼 하람이도 애착 가지고 잘 운영할 것 같아. 첫째가 제 딸이라는 걸 모르는 상황에서도 딸아이는 다른 직원들에게 무척이나 칭찬을 받는 사원이었습니다. 나중에 가서는 직원들 역시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낙하산이니 뭐니 하는 이야기 하나 없이 어쩐지 사장님 따님이라서 이렇게 똑똑했나 보네요. 하고 계속해서 첫째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회사에 대해 배워가는 첫째를 볼 때마다 계속 이대로만 열심히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만 잔뜩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빠, 저 할 말이 있어요. 응? 무슨? 하지만 딸아이도 나이가 차고 하니 누군가와 사랑하고 싶었던 마음이 들었나 봅니다. 당시 제가 운영하던 회사에서 대리로 있던 남자와 연인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운영하는 회사가 그리 크진 않더라도 솔직히 회사에 다니는 저는 직원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것은 아닙니다. 기껏해야 회사에서 오래 일했던 과장 이상급의 직원들과만 어느 정도 안면이 있고 이야기를 트는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딸아이가 만나는 대리에 대해서는 잘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어지간히 현명한 첫째이니만큼 알아서 좋은 남자를 만났을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아버지로서 당연히 걱정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딸아이의 고백을 듣고 나서 전 직원들을 슬쩍 불러 딸아이가 만난다는 대리에 대해서 물어보곤 했습니다. 아, 김대리요? 요즘 젊은 애들 같지 않게 아주 똑부러지죠. 그러면서도 성격은 순해가지고 말도 잘 듣고요. 사장님도 김대리랑 이야기할 일이 있으시면 아마 마음에 드실 거예요. 김대리 엄청 착하죠. 애가 또 과묵한 맛이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 험담 같은 거 하나 안 하고 아주 선비예요. 게다가 뭐 눈에 띄게 미남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정도면은 허우대도 나쁜지 않죠. 다행히 첫째가 만나는 사람은 다른 직원들에게 평판이 무척 좋았습니다. 물론 그거 하나로 한 사람의 성격을 모두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나마 단편적으로 확인을 하고 나니까 마음이 놓이더군요. 첫째 성격상 만약에 사귀다가 그 남자와 헤어졌다고 해도 일에 지장이 가게 할 성향도 아니고 나중에 정말로 진지하게 결혼을 생각한다 하더라도 나쁘지 않은 상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첫째는 무려 4년간을 연애했고 정말로 그 남자를 저희 집에 인사시켰습니다. 결혼하고 싶다고 말이죠.
아빠, 나도 이제는 이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연애도 할 만큼 했고, 빨리 결혼해서 애도 낳고 행복하게 사는 게 제 꿈이에요. 결혼 허락해 주세요. 정말 누구보다도 더 잘 살 수 있어요. 그래, 알았다. 잘 살아봐라. 아빠는 널 믿는다. 누구보다. 물론 첫째의 연애가 길어지는 것을 보면서 확실히 그만큼 좋은 사람이기에 이렇게 오래 갈 수 있는 거란 생각이 들었기에 흡족하기도 했지만 애지중지 품에 넣고 키워온 첫째 딸이 부모의 울타리를 완전히 벗어난다는 게 참 씁쓸하기도 하더군요. 그래도 직접 만나본 딸아이 남자친구는 번듯하니 사윗감으로 좋다고 생각했고 저 역시 딸아이가 그 누구보다 행복하기를 바랬기 때문에 상견례를 빠르게 진행한 후 결혼까지 일사천리로 해결했습니다. 확실히 결혼을 한 딸은 이전보다 더 좋아 보이더군요. 회사에서도 공인된 부부인 만큼 사적인 이야기도 제법 나눌 법한데 결혼을 하고서도 사위와 첫째는 점심시간 같은 자유시간을 제외하고는 언제나 업무 이야기로 바빴습니다. 김서방이 잘해주냐? 뭐 서운하게 하는 건 없고? 그런 거 있으면 꼭 나한테 이야기해야 한다. 그럼요, 아빠. 서운한 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살면서 지금만큼 행복했던 때가 없는걸요? 그래? 다행이구나. 딸아이는 그 말대로 늘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회사에서야 부부보다는 동료로서 지낸다고 하더라도 집에 가면 사위가 첫째를 제법 챙겨주는지 어쩌다 잘 지내는지 궁금하여 확인 삼아 물어보면 첫째는 누구보다 기쁘다는 얼굴로 제게 행복하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첫째는 결혼을 하고 나서도 회사에 쭉 다녔고 앞서 이야기했듯이 여전히 회사 업무에 집중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신혼이기도 하고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아서 아버지가 아닌 회사 사장 입장에서 조금 걱정되는 게 없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때마침 둘째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예상치도 못하게 제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빠, 저도 언니처럼 아빠 회사에 다니고 싶어요. 한 번도 제 회사에 관심을 보인 적이 없던 둘째가 갑자기 입사를 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니 당황스럽긴 했지만 이유를 물어보니 언니의 모습이 좋아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마침 첫째가 예전만큼은 회사에 온 신경을 집중하지 못하니 그 빈자리를 둘째가 채워줄 수도 있겠다 싶더군요. 그래서 둘째 역시 첫째가 처음 회사 들어올 때와 똑같이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시켰습니다. 하람아, 너가 우리 회사에 열심인 건 알지만 그래도 신혼인데 김서방이랑 신혼생활을 좀 즐기기도 해야지. 네 동생 서윤이가 입사하기로 했으니까 한동안은 회사 일에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다. 내가 비록 너를 후계자 아닌 후계자로서 생각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네가 마땅히 누려야 할 행복을 뺏고 싶진 않아. 그러니 신혼생활 잘 보내라. 알겠어요, 아빠. 생각해 주셔서 감사해요. 첫째는 제 말을 듣고 둘째가 입사한 뒤 조금 부담이 덜해졌는지 평소에는 내라고 해도 내지도 않던 연차도 내고 사위랑 데이트를 하는 모양이었어요. 그걸 보니 저도 마음이 편했고 둘째가 첫째 빈자리를 완벽히 채워줄 수는 없었지만 그런대로 만족하고 지냈어요. 그렇게 평범한 하루하루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둘째가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더군요. 회사에서 일을 한 지 딱 1년 만에 한 이야기였습니다.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왜? 불편한 거라도 있었니? 아니요. 그냥 여행을 떠나고 싶어서요. 여행을? 뭔가 불편한 점이라도 있나 싶어서 물어봤지만 둘째는 그저 조금 여행을 떠나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대학 다니면서 여행은커녕 친구들과 약속을 잡는 것도 거의 못 봤기 때문에 이상하기도 했고 의아하기도 했어요. 갑자기 무슨 바람이 들었나 싶긴 했지만 아무래도 평소엔 하지 않던 회사 일을 하면서 이래저래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나 보다 싶어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그래, 너 여행 다녀오고 싶을 만큼 다녀오고
돌아와서도 계속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면 이야기해라. 네 자리는 언제든지 남아있으니까. 한 달 정도 원 없이 국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고 싶다길래 용돈까지 두둑이 쥐어주고서 여행을 보냈습니다. 대신 혼자 여행을 가는 만큼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어 주기적으로 집에는 연락을 해달라고 했죠. 그렇게 여행을 떠난 딸아이는 못해도 며칠에 한 번씩은 잘 지내고 있다는 식의 안부를 전해왔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얘기했던 한 달째가 됐는데 딸아이는 집에 들어올 생각을 하질 않았습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변수가 있기도 하니까 그것 때문에 여행 기간이 늘어났나 싶어 일주일 정도는 그냥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딸아이는 그 뒤로도 집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심지어 연락조차 하지 않았죠. 아니, 정확히는 딱 하나의 연락을 남겨두고서는 그 뒤로 아무런 어떠한 안부도 전하지 않은 겁니다. 조금만 더 쉬다 올게요. 한 번도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던 딸이었기에 너무나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연락을 취해보려고 했으나 둘째 딸은 핸드폰도 꺼두고 완전히 잠적을 해버리더라고요. 여보, 우리 애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내가 제명에 못 살겠어요. 그러니까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나는 얘가 갑자기 여행 간다고 했을 때부터 이상했어요. 저도, 아내도, 그리고 첫째도 틈만 나면 둘째가 걱정되어 잠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정말 온갖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혹시 나쁜 마음이라도 먹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건 아닐까 싶기도 했고, 워낙 세상이 흉흉하다 보니 이대로 집에 영영 돌아오지 않으면 어쩌나 그런 걱정도 들고. 하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둘째가 잠적을 한 뒤로 딱 7개월에서 8개월 후에 둘째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둘째가 돌아와서 기쁜 것도 잠시, 저희 가족은 믿을 수 없는 상황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 하나 없던 둘째가 잠시 밖에 나가 있다 돌아온 사이에 만삭의 몸으로 배가 불러있던 것입니다. 엄마, 아빠, 나 임신했어요. 이미 오래돼서 지을 수도 없어요. 뭐? 임신을 했다고? 아내는 뒤로 넘어가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아직 결혼조차 하지 않은 딸이 임신이라니. 무작정 딸아이를 혼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위로만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전 그저 묵묵하게 둘째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둘째는 여행을 핑계 삼아 밖에 나가 있던 사이에 이미 마음속으로 많은 것들을 정리했는지 임신 소식을 알리는데도 떨림 하나 없이 참 덤덤해 보였습니다. 대체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 할까 싶어 고민을 하는데 둘째가 갑자기 첫째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꼭 해야 할 이야기가 있으니까 집에 언니 좀 불러줘요. 그리고 형부도요. 어차피 가족끼리 상의를 해야 하는 만큼 첫째도 불러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생각이 있었기에 알았다고 하고 그 즉시 첫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둘째가 돌아왔는데 일이 생겼으니 빨리 좀 와달라고요. 평소 둘째를 무척이나 아끼던 첫째는 전화를 받자마자 사위와 함께 불이 나게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첫째 역시 둘째의 잔뜩 부른 배를 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서윤아, 너 도대체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왜 너가 임신을 해서 돌아왔어? 이거 밖에서 임신한 거 아니야. 집에 있을 때 임신한 거지. 둘째는 자기의 부른 배를 쓰다듬으면서 첫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말을 꺼냈죠. 전 둘째 딸아이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들을 그저 넋놓고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때 생각을 하면 온몸이 경련을 일으킨 것처럼 떨려옵니다. 이 애 형부 애야. 뭐라고? 너 지금 뭐라고 했어? 기야말 노릇이었습니다. 믿기지가 않아서 둘째와 첫째 사위를 번갈아 봤지만 첫째 사위는 뭔가 찔리는 것이 있다는 듯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첫째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첫째 사위 어깨를 쥐고 흔들며 당신 저게 무슨 이야기야? 서연이가 하는 이야기가 진짜야? 아니지? 서연이가 잘못한 거지. 그렇지? 라며 답을 재촉했지만 첫째 사위는 끝까지 침묵을 고수했습니다. 충격을 받은 첫째는 쓰러지고 아내는 쓰러지는 첫째의 몸을 받아들곤 짐승처럼 울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나 보던 콩가루 집안의 이야기가 우리 집 이야기가 되다니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손을 올리지 않고는 참을 수가 없어서 첫째 사위에게 다가가 머리를 후려치며 이 짐승 같은 놈,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어떻게 아내 동생이랑 정을 통할 수가 있어? 라며 사위의 머리채를 쥐어 잡았지만 제 손에 휘청대면서도 사위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전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 죄도 없는 둘째를 꼬여서는 사위가 일방적으로 나쁜 짓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둘째는 제가 첫째 사위를 때리는 모습을 보더니 만삭의 몸을 내선 벌떡 일어나 제 손을 잡았대며 오빠한테 그러지 마. 아빠, 오빠는 아무 잘못이 없어. 라며 소리를 치더군요. 형부가 아니라 오빠라니. 둘째의 말도 안 되는 폭로가 진짜라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그저 음흉한 첫째 사위의 계략 같은 게 아니라 정말 둘이서 마음이 맞아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 그러면 여행 간다고 핑계대면서 나갔던 게 임신 때문이었냐? 네. 아빠랑 엄마가 제 임신 사실을 알면 애 지우라고 할까 봐요. 그러면 네 형부랑 이놈이랑 뭐라도 있었단 말이야? 정말? 첫째만큼은 아니었어도 둘째 역시 살면서 부모 속 한번 썩인 적 없습니다. 자식 둘 키우면서 이렇게까지 평온하게 애를 키워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말썽 한번 안 부리고 자랐어요. 첫째는 결혼을 했으니 이제 둘째만 자기 짝 잘 찾아서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하면 된다고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할 도리는 다 했다고. 우리 가정은 이제 앞으로도 쭉 행복할 기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자기 형부랑 그런 짓을 할 생각을 했는지. 쓰러진 첫째를 눕히고 일단 둘째를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첫째 사위를 바닥에 무릎 꿇려 앉힌 뒤 이 사태에 대한 해명을 해보라고 했죠. 일단 일은 벌어졌고 솔직히 어떤 해명을 하든 결국 둘째랑 그렇고 그런 짓을 한 게 확실한 이상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첫째가 받은 충격을 덜 수 있을 만한 변명이 있을까 싶어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입이 10개여도 할 말이 없어요. 그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하룻밤 실수에 불과했다는 점입니다. 그날 회식이 있었는데 제가 너무 만취해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절대 하람이를 사랑하지 않거나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저희 집안은 거의 풍비박산난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깨어난 첫째는 식음을 전폐하며 밥 한 끼 먹으려 들지 않았고 사위와는 별거 아닌 별거를 한 채로 저희 집에서 방에 틀어박혀 나오질 않았습니다. 아무리 노크를 하고 문을 두드려도 대꾸 한번 하지 않는 통에 저와 아내의 속은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태에 대해 둘째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할 것 같아 개인적으로 조용히 둘째에게 연락을 해서 밖에서 만났습니다. 하지만 하룻밤 실수였다고 주장하는 사위와는 달리 둘째는 다른 이야기를 하더군요. 오빠랑 저랑은 진짜 사랑하고 있어요. 알아요. 제가 나쁜 년이라는 거. 근데 아빠 사람 마음이 가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물론 언니한테 미안하긴 하지만 저도 우리 가족들 생각해서 마음 단단히 고쳐먹으려고 여러 번 노력해봤어요. 근데 안 되는 걸 어떡해요. 그러면서 둘째가 제게 보여준 것은 카카오톡의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하루 이틀에 걸친 게 아닌 몇 개월 이상의 대화 내용이 눈앞에 수두룩했죠.
전부 자세히 읽어보진 않았으나 기억에 남는 대화 내용이 있습니다. 둘째와 첫째 사위가 서로 사랑을 속삭이는 내용이었습니다. 솔직히 결혼 허락받으러 인사 갔을 때 난 서연이 너 보고 마음이 너무 설렜어. 하람이 만나면선 한 번도 제대로 가슴이 뛰어본 적이 없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깊고 가까운 관계가 되지 않았을까? 나도 그렇게 생각해, 오빠. 그래서 언니가 너무 미워. 나에게서 오빠를 뺏어갔잖아. 오빠, 너무 사랑해. 오빠가 언니 남편이라고 하더라도 마음만큼은 오빠가 내 남편이야. 당연하지. 나도 마음만큼은 하람이가 아니라 서연이 네 남편이야.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인지 아닌지 알 순 없지만 사윈 첫째와의 이혼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둘째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주제에 하룻밤 실수라고 주장하는 게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나 이제 더 이상 당신에 대한 마음을 못 참겠어. 하람이랑 진지하게 이혼을 생각해 보려고 해. 어차피 우리 사이엔 아이도 없고 헤어지려면 지금 헤어져야 당신이랑 빨리 만날 수 있잖아. 대체 어쩌다 일이 이렇게 된 걸까요? 얌전하던 둘째가 이런 짓을 저지른 것도 참 사람 좋아 보이고 우직해서 나쁜 짓이라곤 하나도 모를 것 같던 사위가 둘째랑 이렇게 바람을 피고 있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런 상황에서도 사위와 둘째는 첫째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라고는 전혀 없어 보였죠. 물론 도의적으로 봤을 때 언니 남편이랑 이렇게 된 건 안 좋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아빠, 저랑 오빠는 정말 진심이에요. 우리는 진짜 사랑하고 있고 솔직히 제가 언니보다 오빠한테 더 잘해줄 자신 있어요. 그리고 오빠도 언니보다 저를 더 사랑해요. 우리라고 그렇게 몰래 사랑하면서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당연히 엄마 아빠 눈치도 보이고 언니 눈치도 보였어요. 하지만 그래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좀 이해해 주시면 안 돼요, 아빠? 너 대체 애가 왜 이렇게 변했니, 서윤아? 너 이렇게 뻔뻔하고 나쁜 애 아니었잖아.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아니 아무리 마음이 같다고 그렇다고 형부되는 사람이랑 바람을 펴?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솔직히 바람 핀 것도 핀 거지만 저런 식으로 바람을 사랑이라고 합리화하는 둘째의 모습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지연이는 자기 때문에 거의 정신병이 걸린 것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어쩜 저리 뻔뻔스러운지. 그 대화 이후로 전 둘째 딸을 제 자식이 아닌 걸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 아내 역시 알아누웠고 첫째는 그 사이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서 정말로 하늘나라에 갈 뻔하기도 했거든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둘째 역시 첫째만큼 애지중지 키웠지만 이건 용납이 되는 수준이 아니었으니까요. 지금 저는 첫째 사위와 둘째를 어떻게 해야 제대로 혼을 낼 수 있을지를 고민 중입니다. 집에서 매일 눈물 젖은 얼굴로 퉁퉁 부어있는 첫째 얼굴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만 같아요. 제가 여기서 어떤 대처를 진행하면 될까요? 그동안 둘째를 너무 오냐오냐해서 키운 건지, 이 모든 게 제 잘못은 아닌 건지 참 고민도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저놈들에게 복수할 수 있을까요? 정말 피도 눈물도 없이 밟아주고 싶습니다. 다신 일어나지 못하게요. 아니, 그보단 똑똑히 알려주고 싶습니다.